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내 일당 야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 유세 중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제스처였습니다. 쉐쉐는 중국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죠. 어린애들도 다 할 겁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비위를 맞추면서 그냥 쉐쉐 하면 되지. 왜 중국에 찝쩍대냐 이런 말까지 표현을 그대로 썼더군요.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지금 대중관계나 대중무역 적자가 쉐쉐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병묵 부장님. 글쎄, 뭐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슨 아주 쉽게 외교를 설명하면 뭐 저런 얘기가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제 쉐쉐만 해서 해결되던 시대, 네. 그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조선시대 조공외교 때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대만 관계도 있고 대미, 대일 관계 뭐 전 세계가 사실 하나의 국가라고 할 만큼 글로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쉐쉐라고 하면 그 나라와 약간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네. 거기에서 반발이 일겠죠. 네. 그럼 또 여기에 쉐쉐하면 또 이쪽 나라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그 대외 정책을 누구랑 토론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아마 집중적인 비판 대상과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답변을 못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쉐쉐 했을 때 대만이 반발하면 네. 대만에도 쉐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만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양쪽에다 쉐쉐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뭐 사실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뭐 이런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예시로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총선을 며칠 앞둔 일반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 논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웃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함께 취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이런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이게 다큐냐, 예능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손짓에 웃음에 사실은 우리가 대중 외교에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로도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김상일 대변인은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냉전 체제가 지금 국제 질서를 그 대표하는 요새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큰 방향성이라는 건 명확히 해야 되지만 네.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든가 실용 외교, 특히 네. 경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이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큰 가치를 함께 가겠다는 명확성을 가져가는 거는 좋은데 네. 중국을 뭐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하거나 이런 거는 또 좋은 외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좀 표현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우를 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뭐 이렇게 용서해 주거나 뭐 없게 만드는 건 아닌데 한쪽으로 과하게 했다고 해서 다른 한쪽으로 과하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는 미국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굴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는 그럼 지나치게 중국에 굴종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성대준 의원님, 사실은 우리 외교를 놓고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여러 곳에 동원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제 외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 있는 외교. 이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강조해 왔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도 뭐 일단 실용, 저기도 실용,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뭐 실용, 저기도 실용, 다 실용하면은 좋겠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저런 식의 발언은 글쎄요, 제1야당 대표로서 저렇게까지 외교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협소한 입장을 보인다라는 게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거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급박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국의 이제 원화를 뭐 기축통화로 만들어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외교조차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성뿐만 아니라 큰 틀을 결정하는 외교조차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정치적 이제 사건이자 축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이 오가면서 되게 국내 문제로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외교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예시를 드는데 그중에 한 축이 또 외교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가치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념적인 접근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 부분은 너무나 이념적 접근을 하면서 실리 외교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권 심판론과 함께 좀 공세를 벌이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결국 외교뿐만 아니라 뭐 각종 민생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물가라든지 이런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야당이 계속해서 선거 내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를 한 첫 번째 그 내용이 외교,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정면으로 공세를 취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또 좋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네. 뭐 대중 외교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부분은 굉장히 경색됐다라는 또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교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더 실리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를 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평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동맹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쉐쉐 발언에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법무장관이었던 저는 싱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사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네,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긴급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부터 실무 그 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착수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런 대화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대화 안에 오늘부터 사직 이런 제목입니다. 입학 정원 배정 철회 없이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국 39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 방금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에 앞서서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하고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용산의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에게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속보 전해드린 대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속보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 그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러한 진행을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체적인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작년 6월에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전해드리던 그 차례에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거분거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국의 꼭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네, 최지원 기자.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무릎을 모으고 뭐 받아줬고 이래가지고 그 태도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저게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만찬 자리가 열렸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저 당시 이제 기자들도 주목을 했었던 게 이재명 대표는 당시 회동 시작 전에 저런 두 사람의 자리에서 즉흥식의 발언을 짧게 했었습니다. 네. 어떤 말을 할지가 궁금했는데 다소 짧은 발언을 한 데 비해서 싱하이밍 대사는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15분 동안이나 모두 발언을 이어가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이 대중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분명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베팅을 하는 이들은 앞으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이런 다소 강압적인 멘트들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또 현 정세 아래 당대표가 계속해서 중한 관계에 지지를 보내주고 한국 사회에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 15분 동안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동안 발언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뒤에서 백댄서를 자처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꼭두각시냐 나는 만찬을 가지 않겠다 이런 공개 반발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성 의원님 이제 그래서 저걸 되짚어 보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이 총선을 앞둔 국민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드러난 셈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런 식의 모습과 이번에 나왔던 발언을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 외교에 대해서 중국 관계에 대해서 정말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아예 그냥 뭐 각인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도 쉐쉐하실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싱하이밍의 당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저거는 당부라기보다도 그냥 거의 뭐 협박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아까 전에 싱하이밍 대사가 했던 얘기가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를 옆에다가 앉혀놓고 15분 가까이나 자기가 혼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왔던 발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언은 평상시 이재명 대표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분노했던 그 정도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 분노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즉흥적으로 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모자를 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때는 뭐 반발하기는커녕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베이징 대학교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었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의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호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토론을 할 때마다 생각 키우는 것은 국내 문제 말고 외교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더욱 신중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켠에서 듭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매체들 그리고 1인 매체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이런 뉴스를 기다렸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겁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장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취지는 알겠지만 그 표현의 면에서는 좀 더 섬세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결국 뭐 중국에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국 외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조금 더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실리 외교를 향한 이런 방책들도 나와야 된다라는 비판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했던 발언의 내용 전체를 본다면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놓고 본다면 뭐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서 뭔가 좀 같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했던 외교 정책 이것이 또 기시감처럼 떠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중국에 지나치게 굴종적이다. 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뭐 균형자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균형자론의 근본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그 치중을 하고 중국을 소홀히 한다는,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지대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균형자론 얘기를 했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언해 보면 네. 그 균형자론을 후회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아, 그거 누구 얘기 듣고 했더니 잘못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기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균형자론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어떤 현실감을 도외시한 정책이었는가. 또 뭐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쎄쎄쎄쎄 하는 저런 식의 발언은 한중 관계의 그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과거 조공 외교 시대에나 가능한 이런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저런 식으로 비판했을 때 과연 물론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만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쪽이 다수냐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비판자도 있을 것이고 지지자도 있을 것인데 이 양쪽에서 봤을 때 누가 다수냐. 근데 지금
총선이 뭐 10며칠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저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평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저러한 입장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지렛대 그것입니다. 경제 문제 또는 뭐 정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김정은 북한의 그 이른바 핵 개발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가 중국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장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전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중 외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어떤 실효적인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힘주어서 발끈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신한일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친일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곳 서산태안에 공천한 분이 참 놀랍습니다.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면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반국민적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 자주 독립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일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재명 대표답고요. 법화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전 얘기를 하는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툭하면 친일 심판론 이제 꺼내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른바 뭐 죽창가를 다시 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자, 최 기자, 어쨌든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 전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2021년도 대선 경선 주자였을 때에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역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른바 공개적으로 친일 심판론에 대해서 꺼내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프레임이 말씀하신 대로 늘 효과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 특히나 그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놓고 여당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고 이 발언을 놓고 곤욕을 치른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 가는 곳마다 한때는 사과를 손에 들기도 하고 또 한때는 대파를 손에 들기도 하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서 현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 놓았는데요. 이 포천을 찾은 이 대표 이런 말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대파는 어떻게 대파는? 이게 얼마예요, 이거 대파는? 3,900원이요. 390원 아니고? 네. 우리 집에 대파도 필요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가져갑시다. 네, 저 계산대로 가요. 저는 한 1,000원 주면 살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가서 살 때는 875원이라니까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서민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돌아야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야 기업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미 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했는데, 성 의원님, 이제 저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을 듣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좀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파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파보다도 과일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과일 가격에 대해서는 유독 좀 발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또 나왔던 얘기가 뭐 대통령이 가면은 875원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면은 뭐 싸게 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농담성 발언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일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사 오셨는지 그것도 제가 좀 질문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발언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 뭐 망조가 들었다, 나라가 지금 뭐 망해가고 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파 가격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 쓰는 거를 어떻게 보실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라는 것은 기소가 지금 뭐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 재판을 나가느라고 지금 뭐 선거 유세 때문에 뭐 재판도 안 받고 계십니다만, 그런 식의 분이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그리고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속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심히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렇게 뭐 390원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롱조를 이제 섞는 거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아마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대파가 있는 코너로 바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의도치 않게 본인이 설정해 놓은 어떤 이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는데, 자, 김 대변인님, 네. 저럴 때 이제 그 선을 넘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숨이 많이 나오는 게 네. 요즘일 텐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을 넘어서서 악마화를 해가지고 그 상대에 대한 어떤 혐오, 증오를 증폭시킴으로써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내 쪽으로만 오게 하는 양쪽의 적대적 공생 정치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나 국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도 좋을 게 없고, 공적 분야가 국민에게 모범되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오히려 그 잘 못하는 부분만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대중 앞에서는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 의정부를 찾아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하면서 마치 강원도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은 경기 남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바로 저런 점입니다. 한때 뭐 사이다 발언 이런 말을 들었던 정치인일수록 이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곤욕을 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강원도를 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뭐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물론 현실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듣는 강원도민들께서는 끝까지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 의원님.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민주당 하면은 한창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2차 가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사과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 가지고 뭐 재정이 어렵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다 이렇게 또 덧붙이시다 보니까 2차 가해를 넘어가지고 2차 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저 발언을 듣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지사였던 분이다 보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비하를 했다는 논란이 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참 논란이 많았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안상갑에 대해 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해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저분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제 뭐 대파 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최소한 선거에 좀 많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